2022년 초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 40대 부부인 윤재석 김지연님은 아이 없이 맞벌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13년 차인 두 사람은 송도에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러웠죠. 재석 씨는 송도에 위치한 중견기업에 다녔고 지연 씨는 송도 중심 상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가까운 거리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그들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스며들었죠. 오피스텔은 편리했지만 좁은 공간과 전세 계약의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이 말은 부부가 자주 하는 대화 주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도 6809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년, 2021년 송도의 분양권 시장은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 소식이 그들에겐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바다를 품은 입지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 송도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전용 84타입 아파트가 13억을 돌파했고 50평 펜트하우스는 21억을 기록했죠. 서울의 폭등과 대출 제한으로 투자자들이 송도로 몰려들었고 재석 씨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기회야. 송도 아파트값이 이렇게 뛴 적 없었어. 재석 씨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지연 씨도 동의했죠. 당첨만 되면 3억은 기본으로 벌고 들어가는 거야. 입주 때 전세 줬다가 몇 년 뒤에 팔면 금방 10억 자산가가 될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송도 6809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였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국제도시의 미래 가치를 믿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했죠. 긴장 속에 발표된 청약 결과 운 좋게 당첨되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도 경쟁률 4대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는 8억 8,400만 원. 계약금 20%를 내고 분양가의 60%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했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내 집을 갖는 거야. 부부는 계약서에 사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송도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꿈이 곧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이어질 걸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송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다시 강남과 마용성 그리고 수도권 핵심지로 옮겨갔습니다. 송도는 점차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송도는 입주 물량 폭탄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609와 809의 신축 공급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도 1에서 409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죠. 재석 씨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주를 시작한 인근 단지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었던 거죠. 분양가보다 5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부동산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송도 투자자들의 불안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입주 때 맞춰서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전세 시세도 생각보다 낮네요. 잔금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재석 씨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그래도 송도잖아. 인프라도 점점 좋아질 거야.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지연 씨도 동의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송도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와 황량한 주변 환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여기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잘못 투자한 건 아니겠지? 지연 씨는 차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죠. 2025년 초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재석 씨 부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분양받은 84타입 아파트의 분양권은 이제 마피 1억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분양가 8억 8,400만 원 대비 최소 1억 손실. 전세를 끼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도 6809의 전세 시세는 3억 중반대에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3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준다고 해도 옵션 비용과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4억 정도의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계속 가져가면 언제 팔 수 있을까? 부부는 밤마다 손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 호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송도의 교육 인프라와 국제도시로서의 잠재력, 버틸 이유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실거주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재석 씨는 다른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에는 좌절과 후회의 글만 가득했죠. 위약금 내고 계약 포기할까 봐요. 입주해도 전세 안 나가요. 빈집으로 두고 이자만 내는 중입니다. 결국 부부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송도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송도 1에서 409는 여전히 핵심 입지로 평가받지만 6809는 인프라 부족과 입주 물량 과다로 현재 하락폭이 심각합니다. 기다리면 오를 테지만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마피 1억의 광고에도 문의도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뼈아팠죠. 재석 씨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송도 6809의 미래를 믿고 버티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하거나 두 가지 모두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카페 장사가 잘 안되면서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2025년 5월 재석 씨 부부는 결국 마피의 분양권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그리고 충분한 정보 없이 남들을 따라 뛰어든 투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죠.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해야 해. 현재 그들이 분양 계약한 아파트는 마피 1억 4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인천 송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송도는 저금리 시절 신도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더샵퍼스트월드는 송도의 핵심 입지인 센트럴파크에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타입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7억 원 수준으로 약 40% 하락했습니다. 특히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경우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도국제도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인천시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5만 가구가 입주했으며 2024년 3만 4천 가구, 2025년 2만 4천 가구가 추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른바 물량 폭탄으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GTX 노선은 송도의 주요 교통 호재로 꼽혔습니다. 송도를 서울과 빠르게 연결해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GTX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공사 지연과 함께 기대감이 꺾이며 가격 조정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사실 2020년, 2021년 송도 부동산 급등의 주요 원인은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였습니다. 서울의 대출 및 세금 규제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송도로 몰리며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자금이 다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이 반등세를 보이자 송도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송도의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7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9억 2,500만 원 대비 1억 4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 아이원 2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타입은 2025년 3월 6억 700만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5억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2021년 최고가 8억 5천만 원 대비 약 30%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송도 아파트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절 10억에서 13억대를 기록했던 국민평형이 2022년 이후 급락하며 5억에서 7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송도의 아파트 매물은 2024년 대비 약 25% 증가하며 매물 누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도의 전세가율은 2021년 7, 80%에서 2025년 5, 60%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고 신규 입주 물량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일부 신규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가 속출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1에서 409, 즉 센트럴파크나 국제업무지구와 같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거나 소폭 반등 사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은 2024년 7월 9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1억으로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반면 609, 809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과도한 공급과 교통 인프라 미비로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송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도시로 장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같이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점도 명확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도한 공급입니다.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축 분양권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더 심하겠죠.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매수자들이 현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특히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일대가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여파가 송도까지 번져 곧 다시 상승하지 않겠냐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로 서울은 일부 반등이 일어난 반면 송도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도는 한때 바다가 보이는 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중심지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공급 과잉, 서울 규제 완화로 그 하락폭도 엄청났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이 지속되고 서울 시장의 반등이 송도로 확산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송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송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금리, 공급과 수요 등 복잡한 변수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송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봄 서울 도봉구에 살던 37세 직장인 김상민 씨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또래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갭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례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상민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간 쌓여온 불안과 기대, 그리고 주변의 성공 사례가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정주행했죠. 주말이면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 신도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동산 관련 서적과 투자 노트가 쌓여갔고 스마트폰 메모장에는 지역별 시세와 호재 리스트가 빼곡히 적혔습니다. 상민 씨는 특히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주목했습니다. 8호선이 연장되면 교통이 뚫리고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오를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남양주에서 갭 투자로 2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는 그의 결심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부동산을 방문했고 매물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남양주는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처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GTX, 8호선 연장, 왕숙지구 개발 등 각종 호재가 쏟아졌고 부동산 유튜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부추겼죠. 상민 씨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다산 신도시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 인프라를 보며 이곳이 곧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브리핑 받던 중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제 이 가격으론 다산 신도시에 집 못 사요. 갭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민 씨가 선택한 아파트는 다산 신도시 다산동에 있는 2018년식 전용 82타입이었죠.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이 오르면서 이미 고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이건 마지막 기회야, 조금 더 오를 거야 라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5억 5천만 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금액은 모았던 자본과 신용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른바 갭투자였죠.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전략은 상민 씨에게 꿈의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의 책상에 앉아 펜을 쥐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상민 씨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는 듯했죠.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았던 걸까요? 계약 후 2달 만에 9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민 씨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2달에 6천만 원 수익이라니. 이 방법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이 소식을 알렸고 다들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상민아, 나도 그쪽 동네에 좋은 매물 있는지 좀 알려줘봐. 다산 신도시로 갈아타야겠네. 친구들에게 투자처와 그 방법을 알려줄 정도가 됐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아주 잠시였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며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상민 씨의 신용대출 이자가 순식간에 2배로 치솟았죠. 하지만 큰 걱정 없었습니다. 담보대출 이자 받은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받은 건데 뭐 괜찮아. 문제는 이 다음부터 발생했습니다. 갭투자로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는 2023년부터 급락했습니다. 8억 6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초 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원이 증발한 셈이었죠. 상민 씨는 처음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동산 앱을 켜고 시세를 확인했지만 내려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집값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입자는 지금은 더 좋은 매물이 많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1억 낮춰야 했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상민 씨의 통장을 탈탈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결국 그는 고금리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 부모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상민 씨는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급매로 나온 매물이 넘쳐났고 구매자는커녕 문의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점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예요. 그렇게 기다린 지 2년째, 현재 상민 씨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했고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 번쯤은 저도 부동산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돈 벌었고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부동산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달라졌죠. 다시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시작할 거예요. 호재나 유튜브 말만 믿지 않고 전세가율, 매물량, 금리 같은 숫자를 먼저 볼 거고요. 2025년 5월 상민 씨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3년 하락장일 때보단 많이 회복했죠. 하지만 아직도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본전까지 회복하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지하철 호재를 등에 업고 지난 몇 년간 뜨거웠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다산신도시, 별내지구,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소식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양주는 아파트 하락세가 엄청나고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규모 분양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정작 그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데요. 급속도로 오르던 부동산에 힘입어 건설사들은 일제히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단지들도 최근 하락세를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와부읍 덕소리의 남양주 덕소 동부센트레빌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3억 6천만 원, 즉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조차 큰 폭으로 하락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의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전용 84타입은 2020년 7월에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점점 떨어져 25년 3월에는 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7천만 원이나 하락한 건데요. 상승장일 때 남양주 지역은 많은 호재들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개발업체들이 이 지역을 주목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을 세웠습니다. 당시 남양주에는 분양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남양주의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투자자들의 믿음과 저금리 상황에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분양에 성공한 건물이 완공되고 이제 사람들과 기업이 몰려들 차례였습니다. 내부의 영화관과 대형 상가, 식음료 매장을 비롯해 기숙사까지 완비된 상태였으니 금세 북적북적해질 거라는 기대가 컸죠. 문제는 막상 준공 후 2년 반이 흐른 지금 전체 호실의 90%가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분양은 완판됐으나 실입주는 전무하다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호실들이 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니 분양가를 주고 샀던 투자자들로서는 대출 이자, 관리비 등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상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몰려들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서울 못지않게 비싼 집들이 거래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마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다들 기회를 놓칠까봐 급하게 거래에 나섰습니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점에서 지금 아니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당시의 열기와 기대감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남양주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상승세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차갑게 식었고 집값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가장 먼저 지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는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입니다. 2006년식 1220세대 최고 20층입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덕소 3폐 IC가 가깝고 한강변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단지입니다. 84타입이 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5억 4천만 원 선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84타입의 2019년 말 거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5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최근 최고가 대비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10월 덕소 동부 센트레빌 104동 17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9억 2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7층 매물이 5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매물과 동일층 매물인데도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거래가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등기 이전까지 되진 않았네요. 이후 11층 매물이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보면 현재 중층 시세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도 동일하고 저층이 아닌데도 9억 2천만 원 대비 3억 5천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너무 많이 하락해서 매수 가격까지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덕소 매물만큼 하락폭이 큰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 1261세대로 신도시 신축 단지인 만큼 임차 수요가 높습니다. 다산 중심 상권 접근성이 좋고 강변북로가 가까워서 서울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왕숙천과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22년 다산 한강 반도유보라 7407동 3003호가 계약됐는데요.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 3천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투자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기 때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2층 매물이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407동 30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22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해당 동에서 가장 탑층 매물인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일반 매물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고층 매물과 저층 매물은 가격 차이가 심하게는 몇 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탑층 매물은 저층 중층 매물에 비해 거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 금액을 비교하실 때는 동호수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그것과 비슷한 매물하고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가 매물이 탑층 매물이긴 하지만 22층이면 고층에 해당하는데도 고점 대비 3억 6천만 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타입 탑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11억입니다. 그리고 84타입 저층 매물의 호가 시세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탑층과 저층 매물의 시세가 3억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 상태로 거래 중인 단지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59타입 최고 경쟁률 8대1을 기록했던 남양주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6억 6천만 원으로 주변 단지들 대비 비싸게 분양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908세대의 이 아파트에는 지금 분양권 매물이 꽤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높게 나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인데요. 비인기 매물 중에는 분양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84타입 기준 프리미엄이 5천만 원까지 높게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다산이나 별내지구만큼 좋은 입지는 아니지만 한강변에 역을 끼고 있으면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분양권 매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남양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분양 매물이 감소하더니 22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남양주에서는 2021년, 2022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치만 23년부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고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적게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적은 만큼 신축 아파트가 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더딘 편이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분양권 시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계속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합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보다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남양주 부동산은 과거의 급등기를 지나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저점을 다지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의 공실, 교통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0대 부부 승호님과 유연님은 매일 저녁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며 투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각종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마지막 기회. 고덕신도시와 지제역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당시 부부는 저렴한 구축 아파트의 전셋집에서 월급을 저축하며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전용 청약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부부에게 뭐든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평택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야. 너희들도 얼른 투자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부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만들고 동탄의 2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자.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블로그도 개설해 부동산 투자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였죠.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5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직도 1억 5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과 오산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들의 시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4월 기준 약 5억 5,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원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자연엔 자이 84타입 역시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 기준 5억 수준으로 정확히 4억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의 상가 공실률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50대 주민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시내까지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세교지구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김모 공인중개사는 세교는 오산의 강남이에요. 오산천이 흐르고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 젊은 층이 많이 찾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억 5억 원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집값이 급등하지 않고 물가 상승분 정도만 반영돼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예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 내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4, 5억대에 거래되며 오산 세교와 비슷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형 쇼핑몰과 병원 유치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키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생활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2026년까지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 쇼핑몰을 완공할 계획이며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와 평택 원도심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산과 평택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신중함입니다.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본과 실력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공무원인 민수 씨는 세종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세종시에서 근무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목적을 갖고 발령 신청을 했고 2020년부터 세종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7급의 민수 씨는 서울의 관사 생활을 정리하고 세종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주말 부부의 삶, 좁은 관사, 그리고 월세로 사는 세종집은 늘 불안정했죠. 이 부부는 안정된 내 집을 꿈꿨습니다. 세종은 그 꿈을 실현할 이상적인 장소로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굵직한 호재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소식이 쏟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는 삶을 꿈꿨죠.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8년식 신축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건너에 바로 초중고가 위치했고 중심상가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세종의 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부부에게는 뿌리 내릴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나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 올랐다며 웃으며 자랑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한 네이버 포스트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건 절대 후회 안 할 선택이에요.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한 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2,500만 원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라운딩도 다녔고 쇼핑도 자주 했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씀씀이가 커졌죠.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종 무조건 간다던 긍정적인 글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세종은 끝났다, 대출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글로 도배됐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실거주니까 기다리면 돼.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31% 하락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담보대출로 받았던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골프와 쇼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시장을 살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세종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 다시 뜨나?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9층 매물이 5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3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세셋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의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세 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씨는 서울에 사는 중견기업 부장입니다. 20년 넘게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키웠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는 늘 도시의 답답한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 그게 그의 로망이었죠. 아내와 함께 20년간 모은 돈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직장 선배가 속초의 아파트를 화제로 꺼냈어요. 선배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성호야, 속초 부동산 지금 대박이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면 무조건 올라간다. 나도 계약했어. 너도 놓치지 마. 이 말은 성호 씨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성호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성호 씨의 아내도 묘한 불안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전셋집은 편리했지만 내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마침내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죠.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를 정독하고 투자 관련 책을 뒤지면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동해안 쪽에 주목했습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삶,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노후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속초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어요. 초고층 오션뷰, 신축 커뮤니티와 인테리어,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시세까지. 모든 게 부부의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사는 속초는 관광지라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죠. 성호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어요. 은퇴하고 여기서 살면 우리 노후가 행복할 거야. 신축 아파트니까 그때까진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와서 살자. 투자용으로도 최고야.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결국 그는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전용 84타입 25층 매물의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전세는 4억 5천만 원에 맞출 수 있어요. 오션뷰라서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전세 4억 5천만 원. 갭은 3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전부를 털어넣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으며 그는 아내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노후는 준비됐어. 그는 속초 아파트를 보며 확신했죠.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투자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떨어질 리 없어. 성호 씨의 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6개월도 안 돼서 6,500만 원 올랐어. 내가 말했지, 여긴 10억까진 간다니까. 성호 씨에게 속초 부동산을 소개해준 회사 선배는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사라고 했지? 우리 이제 대박이야. 선배 너무 고마워요. 거하게 한턱 쏠게요. 그들은 속초 부동산에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올라가진 않죠. 박성호 씨의 꿈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물론이고 속초 같은 지방 휴양지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잉 공급, 수요 감소, 그리고 기대했던 교통 호재의 지연까지 겹치며 시장은 얼어붙었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원도 부동산 하락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의 아파트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성호 씨가 7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들어 시세가 5억 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말했죠. 5억 초반에 올려놔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요.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합니다. 심지어 23년 말에는 33층 고층 매물이 5억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은 셈이었죠.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전세 수요도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기존 시세였던 4억 5천만 원에는 전세를 줄 수 없었고 급하게 내려서 3억 8천만 원에 겨우 맞췄습니다. 부족했던 돈 7천만 원은 퇴직금과 대출을 이용해 겨우 메웠습니다. 오션뷰 아파트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전세는 이해하겠는데 매매 가격은 대체 왜? 성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속초는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20년간 모은 자산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에게는 차마 이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죠.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속초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선배 말을 믿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속초 아파트는 화려한 오션뷰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초 해안가 일대는 신축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사 현장으로 가득했지만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입주가 더디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가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변 근처의 카페 거리에 들어섰을 때 한적한 거리와 드문드문 보이는 관광객들만 마주쳤죠. 이게 내가 꿈꿨던 속초가 맞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 들러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바다도 있고 신축 아파트도 많은데. 중개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놓고 실제로 안 들어왔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투자로 샀다가 공실로 두는 경우가 많죠. 실수요는 거의 없고 전세도 안 나갑니다. 속초의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들도 급락한 상황이었죠. 지역 곳곳에서 반토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2월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27층 매물의 거래 금액은 4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에서 무려 3억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정말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속초와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는 2021년,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3에서 50%에 달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며 일부 단지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동의 디오션 자이는 2022년 2월 전용 131타입 펜트하우스가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하지만 2023년 4월 최고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하락했고 2025년 현재 전용 84타입 매물은 5억 중반대에 머물며 고점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일부 매물은 5억 초반까지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오션뷰 펜트하우스만 하락한 게 아닌데요. 강릉 송정동의 강릉 아이파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2022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같은 평형이 4억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속초교동의 속초교동 시티프라디움은 오션뷰와 접근성을 내세운 단지로 2022년 3월 전용 84타입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2억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2021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2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수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은퇴 후 거주 혹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죠. 이들이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지역 내 시세는 급등했고 강원도 땅값이 서울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1년 전용 114타입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2023년 같은 아파트의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양동의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는 속초 해변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2021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분양가 3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3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2022년 1월 전용 84타입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1월 27층 매물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강릉과 속초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 중심의 투기적 매수로 과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급락했고 거래량마저 급감했습니다. 현재 강릉과 속초는 대규모 미분양 물량과 공급 과잉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속초, 강릉 같은 지역까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경우 바닷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해외 바닷가 부동산을 연상케 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131타입 40층 매물은 2022년 2월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강원도 전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 최고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쉬워졌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었습니다. 또 GTX 계획으로 강원도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될 거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소득층이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를 세컨드 하우스로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속초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22%, 강릉은 1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며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아파트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3년 4월 43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경우 2021년 8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현재 5억의 매물로 나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별로 하락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초는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션뷰 아파트의 하락폭이 큽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전용 84타입은 2022년 8억 1,500만 원에서 2025년 2월 4억 5천만 원으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강릉은 속초보다는 하락폭이 덜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는 GTX 효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지만 매매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오션뷰 아파트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인데도 앞으로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높은 땅값에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몰렸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계획된 대규모 신규 분양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매매 대신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84타입 전세가는 약 3억 3천만 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도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1, 2년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봄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38세 직장인 지훈 씨는 인생이 걸린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위치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10년 넘게 성실히 월급을 모아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꿈꾸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죠. 그 덕에 친구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았고 모은 돈도 꽤 많았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말고는 전부 다 적금을 해두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이야기. 특히 서울에 사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또 지방에 투자해서 꽤 많이 돈을 번 친구도 있었죠. 이런 부동산 투자 성공담들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지훈 씨는 점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린 부동산 재테크 특강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테크 특강이 주말마다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죠.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주최하는 특강이었고 강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서울 1시간 거리 수도권 근교 아파트가 기회입니다. 라는 PPT 화면이 눈에 들어왔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갭투자의 마지막 기회. GTX 도로 확장 이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지훈 씨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저축했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라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강사의 말 한마디가 그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갭투자로 종잣돈을 늘리고 2년에서 4년 뒤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지훈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지훈님은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도 외곽이나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저렴한 지역들이었죠.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 중개업소 직원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주는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혁신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5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원주 준신축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5천만 원이었죠. 매물을 기록해두고 그 다음 주엔 춘천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갭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당장 두 채나 가능하겠어. 지훈님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축한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 1억을 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짜 돈 모아두길 잘했다. 이제 이 돈으로 나도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이제 저축은 끝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주와 춘천에 각각 한 채씩 총 두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평균 실투자금은 한 채당 5천만 원이고 전세 기간도 각각 2년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지훈님은 내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2년은 지훈님에게 뭐든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 시기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의 투자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원주의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의 거래가 기록되었고 춘천 아파트도 4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1년 만에 2억을 번 셈이었죠. 수익률은 무려 200%였습니다. 지훈님은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캡처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렇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개발만 완료되면 이 아파트들 최소 8억은 간다.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지훈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이 아파트들로 시세차익 4억을 만들고 서울 강북에 3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마치 부동산 고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열어 투자 노하우를 공유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지훈님이 계약한 아파트들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원주 아파트의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춘천 아파트는 새 세입자를 찾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원주 아파트는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지만 춘천 아파트는 공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월세 수요도 미미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매입한 가격에라도 처분하려고 했죠. 하지만 3억 2천만 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훈님은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춘천은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춘천의 구축 아파트는 생각했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래는 뚝 끊기고 매물은 점점 쌓였죠.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2억 8천만 원까지 내리면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4천만 원이나 손해보면서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처음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강원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급등기의 원주와 춘천 시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지역을 대표하던 단지들의 가격 흐름을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다음은 당시 고점을 찍었던 두 단지의 사례입니다. 춘천 롯데캐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15년이고 전용 면적 154타입이 10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춘천에서 최초로 10억 원을 돌파한 사례로 지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춘천에도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상징적 거래였죠. 이 단지는 남춘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와 대단지 프리미엄을 앞세워 상승기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춘천이 서울처럼 변한다는 부푼 기대를 품었고 이 단지는 그 기대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입니다. 입주 시기는 2021년이고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1년 7월 5억 9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입주 직후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투자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 단지는 2020년, 2021년 원주와 춘천의 상승기를 주도하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장에서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부터 원주와 춘천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씩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순식간에 5, 6%대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의 연 2% 금리라면 연간 이자 부담이 600만 원이었지만 금리가 6%로 오르면 1,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해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시행사들이 땅값만 올려놓고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습니다. 원주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실지구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호재의 지연이었습니다.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열풍을 이끌었던 GTX 연장 논의는 정거장 위치와 노선 확정이 늦어졌고 착공 시점은 매년 뒤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도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상업시설 유치, 문화시설 조성 등도 계획 대비 2-3년씩 늦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호재 실현이 멀어지자 손실을 감수하며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원주와 춘천의 주요 단지들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여전히 지역 내 브랜드와 입지의 힘을 보여주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단지들은 하락 이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원주와 춘천의 미분양, 공급 물량,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는 2024년 하반기 약 2,000세대였던 미분양 물량이 2025년 1,000세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치보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은 2020년 이후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최근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원주는 2025년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특히 관설동과 방곡동의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면서 가격 하방 압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공급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이 시기를 넘기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천에는 2027년, 2028년 공급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와 매매 지수를 보면 원주는 최근 전세 지수가 반등하며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에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춘천은 전세와 매매 지수가 동반 반등 중입니다. 남춘천역 온이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접근하려는 분들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세분화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심과 역세권에 집중할 때입니다. 수요는 이제 역세권과 도심 중심부로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회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남춘천역 주변, 원주는 혁신도시와 원주역 인근 단지를 우선 검토하세요. 그리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에서는 2025년, 2026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잘 소화되는지 지켜보세요. 공급 과잉이 해소된 이유가 매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은 2027년 이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신축 아파트 급매물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21년처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와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금리 안정화와 전세지수 반등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주는 2026년 이후 공급 해소로 안정화 가능성이 높고 춘천은 2027년 공급 공백 구간에서 신축 프리미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GTX 개통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호재가 현실화되면 두 도시는 수도권 외곽 도시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금리 변동 시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강원권 부동산은 이제 호재를 기대하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투자처입니다. 또 원주와 춘천 부동산은 단기적인 호재나 뉴스에 가격이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하락 사례는 홍보성 광고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 원주와 춘천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이나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면서 관심 있는 단지의 시세 변화를 계속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와 춘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강원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